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어제 방북한 지 3시간여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면담에서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비핵화와 관련해 그 기존의 북한 입장과 다른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잠시 후 일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그리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때 지금과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지 잠시 후 2부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됐습니다만 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문제점, 관련 부처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3부에서는 이 정치의 책임자죠.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북 특사단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어젯밤에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났어요? 네, 국무위원장이 만났는데요. 네. 만찬부터, 그러니까 접견부터 만찬까지 4시간 이상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도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밝힌 내용들인데요. 일단 접견 자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함께 했고요. 네. 만찬에서는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와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그리고 통전부의 맹경일 부부장 그리고 서기실장 김창선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참석자 명단이었고요.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대통령 특사 대표단과 함께 접견했다고 밝혔고요. 네. 남측 특사로부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만족한 합의라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싶은데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다른 건 아니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족한 합의라고 했으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관건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핵화나 특히 이제 더 나가서 북미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제 북미 간의 물꼬가 트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연동된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족한 합의라는 게 이 북미 간의 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네. 내용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도 됩니다만 네. 어떻든 이제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지금까지 접견과 만찬까지 4시간 이상 김정은이 함께 했고 보통 과거 김정일의 사를 보더라도 마지막 날 잠깐 나와서 이제 정리하는 발언 그러게요. 정도였는데 이번엔 좀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좀 급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공보비서를 계속해서 좀 성폭행을 해왔고 본인도 사실상 이를 인정을 했죠. 네, 정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스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어질어질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신데요. 어제 JTBC 보도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6급이죠. 김 씨가 방송에 직접 출연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성추행도 이뤄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을 보면은 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외 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동안 안 지사와의 그 대화 내용은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안 지사가 지난달 미투 운동에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상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날까지도 성폭행이 이뤄졌고 더는 네.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폭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 부분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한 날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당초 이제 안 지사 측 혹은 그 공보실에서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거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고 했고요. 네. 합의가 아니다. 모두 제 잘못이다. 앞으로 일체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정말 그 기가 막힌 이런 사례인데 안희정 지사 어제 이제 바로 그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그 사과한 날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그렇고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행사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인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마지막 과제에 우리 네. 사회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의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민망하죠. 그러게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수신제가 치고 평창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너무 좀 오래된 옛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수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권을 꿈꾸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참 그 많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직후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6월. 네, 정말 사실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인데 말이죠. 네. 그렇죠. 날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곤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자, 다시 또 정치권 이야기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검찰이 그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최측근 4명을 어제 이제 그 동시에 그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네. 이 천신일 그 세종그룹 세종나무그룹 회장이죠. 네네. 네, 여기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 기억나시겠지만 천신일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소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래로 그 검찰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먼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서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서 수억 원을 역시 이 대통령 측에 넘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소남 전 의원은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 밖에도 참 여러 가지 갈래의 의심과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천 회장과 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역시 관련자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소환 일정 더 좀 늦춰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게 혐의가 몇 가지로 딱 떨어지면 오히려 빨리 부를 수 있는데 네.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환이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부 관측에 따르면 이번 주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고 빠르면 다음 주쯤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매주 월요일 이 참모들을 불러서 그 회의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제는 하지 않고 어제 회의는 안 했다고 하죠. 오히려 이제 법리 다툼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호인단을 꾸리는 건 맞죠. 네. 어쨌든 본인도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변호인단 구성 명단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판사 출신이죠.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그리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네.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이 돈이 많지 않아서 네. 사실상 봉사 수준으로 수임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뉴스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믿기 어려운 뉴스들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사하는 그 대북특사단이 어제 박무관지 3시간여 만에 이 북한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서를 좀 전달을 했죠. 만찬을 함께 했는데 무려 4시간 넘게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북특사단과 그 남북관계에 대한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장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죠. 이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우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고요. 예. 네. 자, 어제 아마 우리 그 김영우 의원님의 그 주된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그 특사단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 대남 라인을 그 총출동시켜서 그 특사단을 좀 맞이했고 그 상당히 좀 환대를 했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겉으로 얼핏 보면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이제 켜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반도 긴장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네. 예. 왜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냥 보면은 이제 뭐 북한의 그 특사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여정, 김영철, 북한의 뭐 거의 최고 실세들인데, 하지만 북미 간에는 아주 지금 싸늘하죠. 그렇죠.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어제 이제 미 국무부에서 어제 나온 얘기도 비핵화 없이는 타협 절대로 없다.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치 대화가 되면은 이게 곧 평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는 또 그렇게 또 의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은 뭐 노동신문에서도 밝혀왔지만은 정말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계속 대내외에 공포를 해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육체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그냥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과거에 북한의 핵 수준이 네. 아주 초기 단계이고 뭐 미사일이 별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상태에서 그냥 핵 동결 뭐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얼핏 좀 해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그 북한 매체에서 그 남북 순회 상봉 의견을 교환을 했다. 만족한 합의였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밝혔어요. 이 만족한 합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존의 그 북한 입장과는 좀 다른 무언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을 좀 낳고 있기도 한데 이 같은 그 북한 매체의 이제 그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그 특사단과의 그 만남 여기에서 좀 어떤 내용이 과연 오갔을까 이게 그 최대의 관심사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제 그 만찬하고 면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다 그러죠? 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과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죠.
뭐 회담을 3시간을 한들 5시간을 한들 북한의 그 핵 포기,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겠죠. 네, 그 김용우 의원께서도 이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북한이 거의 그 핵을 완성한 단계이고 북한 스스로가 이제 그 핵을 완성했다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북미 간의 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어떤 우리 특사단이 어떤 좀 답변을 좀 가지고 와야 될까요? 최소한은 네. 그 핵 폐기라는 말을 좀 듣고 와야 됩니다. 핵 그래요? 폐기요.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북한은 대내외에 말씀하신 대로 핵 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국제사회. 네. 특히 미국으로부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핵 동결하겠다. 핵 실험 이제 중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라. 네. 또 대한민국도 오히려 조치 풀어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정말 반복적인 네.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또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6차 핵실험까지 했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으면은 더 이상 핵실험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핵 보유국이 된 셈인데 이렇게 됐을 때 북미 대화를 했을 때도 이제는 그냥 군축 회담을 하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간의 또 동맹이 흔들릴 것이고. 네. 그러면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아주 불리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핵 폐기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대화파들이 더욱더 위축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해야 된다. 네. 군사적인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결이 아닌 군사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겠죠. 네. 그러면 더 이제 위험한 코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용우 의원께서는 이제 최소한 이번 그 특사단이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언급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민주당의 그 김경엽 의원과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 3단계 그 접근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좀 조정을 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요구를 좀 북한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2단계로 이제 그 북핵 동결과 그 한미 제재 완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비핵화 즉 북핵 폐기랄까 2차제 안전 보장을 서로 맞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1990년대에 다 했던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북한에게 경제 지원만 해주고 북한이 오히려 핵을 고도화하는데 우리가 시간만 벌게 해준 건데. 네. 뭐 90년대는 또 그렇다고 쳐도 그게 크게 위험한 어떤 도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의 그 핵기술 수준이 저급한 수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실험 중단한다든지 핵시설 폐기가 뭐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속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뭐 그 ICBM까지 개발을 했고. 또 6차 핵 실험하면은 우리가 파키스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핵실험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마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김용우 의원님,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북미 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과거에 다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은 그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냐. 뭐 경수로도 지어주기로 했다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뭐 델타방코 아시아
은행인가요? 네, 이 금융제재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구 잘못이냐를 가지고 북미 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시각의 차이기도 하고 또 팩트의 차이기도 한데 네. 일단 한반도 긴장 완화,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끊임없는 대남 도발, 또 네. 국제사회에 대한 그 도발 어떤 그 경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북한의 땡깡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판문점 도끼 만행, 또 아웅산 폭파 사건, 칼기 폭파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그 도발, 네. 이런 것은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문제가 북한에서 비롯된 건데 네. 이것을 오히려 북한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그 현상을 분석한다든지 네. 이런 그 북한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네. 정말 불합리하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그 어떠한 이제 언지를 주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거나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거죠. 네. 이 한미 군사훈련,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철저하게 방어훈련이고 그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동맹국이 그 동맹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을 이 북한의 비핵화하고 이거 지금 당장, 네.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이 무슨 핵실험 중단 정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마치 협상의 그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크게 손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네. 흡수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북한이 핵폐기의 의지와 그 어떤 과정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보였을 때나 한번 네. 생각해볼 봄직한 카드지. 네. 이거 처음부터 그냥 북한이 핵실험 중단한다고 하는 요 정도를 가지고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은 이것은 북한에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4월에 바로 이제 키 리졸브하고 이제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 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지만은 주장해 왔지만은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 이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 때문이다. 늘 입버릇처럼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자기 자신들의 핵 개발의 어떤 이유를 미국에 이제 돌리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한미 동맹 이런 거에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물러가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죠. 네. 북한은 여태까지 대남적과 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적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포기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북한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 자유한국당은 이 대북 특사단 파견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괜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우리 정부가 만약 이 특사단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드림팀을 꾸렸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장 또 국가안보실장 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정말 의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 완성, 핵 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그렇게 크게
선전을 해왔는데 네. 그것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영우께서는 물밑 접촉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물밑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네. 그런 그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회담을 해야지. 네. 이렇게 드림팀을 꾸려가지고는 별로 아마 우리가 가져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점이 좀 문제죠?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하신다면. 예. 청와대에 전대협 그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10몇 명이 포진해 있고 북한의 핵, 북한의 위협을 정말 위협으로 생각할까?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임종석 네.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대북관이 변화가 없다면은 저는 네. 문재인 정부의 이 핵폐기 네. 이런 그 의도,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일단 공동교섭단체를 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생소한 이야기 같아요. 네, 합당이나 연대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비교섭단체는 내지는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합당 그리고 선거연대와는 합당은 당대당 그리고 합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부,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거고요. 네. 선거연대는 선거 국면에서 각각 지역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측면에서 연대한다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좀 있나요? 예, 이전에 자유와 선진 모임이라고 해서 네.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적이죠? 예, 18대 이제 문국전의 창조 한국당과 신대평 의원의 자유선진당이 합해서 20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자유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해서 꾸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은 지금과 어떤 점에서 좀 달라지게 좀 될까요? 예,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지게 되면은 국회 내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서 입법 과정 그리고 예산안 논의 등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자리를 맡아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책연구위원 등 국회에서 교섭단체에 배정받는 보조력을 배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정의당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은 한 건가요? 예, 어제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 국회연설회를 통해서 당의 의사를 모았고 어제 오후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그러한 뜻을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정의당 측과는 이제 어떻게 좀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지는 않았는지요? 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눠본 것은 아닙니다. 네.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평소에도 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교섭단체라는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의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정의당에서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의제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전당원 투표의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식이 될 것인지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가능성 어느 정도나 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관련 기사가 한 1-2주 정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견도 들었지만은, 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특히 정의당 당원들이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당원들의 의견도,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의당이 원하는, 네. 주요 정당으로서 발로듬 내지는 입법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에 활동할 수 있는 교섭단체 네. 지위를 맡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들이 정의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90%까지는 너무 과한 문제고요. 그런가요? 네. 70-80% 정도, 70-80% 정도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정도. 7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도 초기에는 네. 당의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네. 약간의 이견 등이 있었던 걸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교섭단체 지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고 네. 공동교섭단체와 당의 정체성 문제는 별개로 지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좀 의견을 좀 피력을 좀 하신 건지요? 어떤 의견?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지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진 않았으나 네.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의당과 이 민주평화당,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이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사한 점도 많지만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원내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물음표가 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이 네. 정체성이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를 인정하면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네.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각 당의 정책이나 부분들을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각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법안 처리가 하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는 이거 좀 처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정의당은 이거 좀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이 갈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입법 표결은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일정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 일정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당 법률안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기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교섭단체 간의 내부에서 의견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3당 체제, 4당 체제에서도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정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례에 비춰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만약 정의당에서도 여기에서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절차적으로나 등등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정의당 내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끝난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양 당이 구성하기 협의를 해서 국회 3차에 교섭단체 등록 하는 신청서만 제출하면은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정의당과의 만약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선거 후보 연대랄까 아니면 합당까지도 논의가 좀 될 수도 있을까요? 공동교섭단체 문제는 국회 내 의사결정 과정, 의사협의회만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네. 각 당의 정책 연대라든지 선거 연대는 이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네. 즉
공동교섭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공동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아주 뭐 그 교과서적인 이 정답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정의당과의 이제 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을 때 뭐 정책연대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뭐 연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뭐 이제 호남 지역이랄까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 각각별로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해서 선거 연대도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상당히 좀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도 상당한 의미 있는 득표율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민주평화당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아마 다른 지역, 호남 이외에 경남이라든지 BK,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보다 훨씬 많은 더 지지를 얻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에도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거연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 이용주 의원께서도 그 율사 출신이신데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수사 막바지로 가는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뭐 소환 시기가 과연 언제 될 거냐 이게 좀 이제 관심의 그 초점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올림픽 끝나면 바로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소환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추가로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밝혀지다 보니까 네, 글쎄 말이죠. 전직 대통령인 관계로 한 번, 두세 번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나온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한꺼번에 소환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대화 조성 분위기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 뭐 연관을 지어서 소환 시기가 좀 조정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대북 특사단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제 대북 특사단이 이제 어제 북한에 도착해서 또 도착한 지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이번 남북 간의 대북 특사단의 모임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저희 남한 측도 정성을 보이고 있고 북한 측도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대북 특사단이 좀 가져올 그 결과물에 상당히 좀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제가 보기로는 일정이 1박 2일 일정은 오늘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대북 특사단에 내용은 딱 정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북미 회담의 중개자로서 남한 정부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북핵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만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성과가 될 것이다 보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그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